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화려한 검술, 예리한 칼날을 자랑하는 조선의 칼. 기능성에서 좀 예리한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전 무기로서의 기능도 좀 더 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랜 세월 전통의 방식 그대로 장인의 혼을 담아 수십 번 두드리고 두들겨 탄생한 우리나라 전통의 칼. 두드려서 단조 과정을 통해서 칼을 만들게 되면은 칼의 성질이 질기고 강하고 그 두 가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여기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명검 사인검이 있다. 우리나라 조선 500년 왕실의 왕실의 평안과 그러한 번창을 기원했던 어떤 주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검이거든요. 그리고 사인검에 이어 사진검이 최초로 공개됐다. 수면검의 역할인 격사와 더불어 유과의 절대 덕목인 인의를 구현시키는 힘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음양오행의 동양 철학을 담아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변화 발전한 조선의 칼. 그 신비의 베일이 펼쳐진다. 조선시대의 진귀한 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고궁박물관. 그 중에는 지금도 빛을 발하는 수준 높은 솜씨의 보검이 자리하고 있다. 정교한 문양과 글씨가 고급스러우면서도 예술적 완성도를 더하는 칼. 바로 왕이 신하에게 하사한 사인검과 삼인검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인검과 사인검이 여기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은 사인 참사검이라는 검인데 제작 수준이나 기법에서 당대 최고였던 의장용 칼이다. 특히 사인검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는 칼이 아니었다. 인년이 든 해에 인월, 인일, 인시에 만드는 것을 사인검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명검을 먼저 알아본 것은 외국인들이었다.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민속학자인 샤를 루이 바라가 19세기에 여행하고 쓴 기행문을 보면 여러 풍습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인검과 삼인검을 마치 실제처럼 자세히 묘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신비롭고 귀한 검이었던 인검. 국공립박물관에 현재 남아있는 인검은 약 30여 점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조선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무슨 목적으로 제작된 검일까? 조선시대에만 나타나는 칼이기도 합니다만 사액을 물리치자, 그리고 나쁜 삿된 것을 꺾어버리자 하는 의미에서 만든 칼입니다. 삿된 것을 물리치고자 제작된 벽사의 검이었던 인검. 칼이란 무릇 상대방을 베는 무기의 기능이 목적이다. 그런데 사인검의 한 면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별자리를 새겨 넣었고 다른 단면에는 촘촘히 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조선의 인검은 어떤 의미를 지닌 칼이었을까?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환두대도. 삼국시대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칼이다. 고리 부분은 왕을 상징하는 용이 휘감고 있고 금실과 은실이 차례로 감겨 화려하고 섬세함을 자랑한다. 환두대도는
삼국시대에 등장한 웨날도의 칼로서 칼자루의 머리 부분에 동그랗게 고리를 만든 형태의 칼이다. 초기에는 단순한 쇠고리 모양이었으나 점차 장식성을 띄어갔다. 특히 무령왕릉의 환두대도의 문양은 왕릉에서 출토된 여러 장식들과 유사한 것이 중국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우리의 독창적인 칼이었다. 부대에 보통 한쪽 날만 있는 것을 도라 하고 두 쪽 모두 날이 있는 것을 검이라 하여 통상 도검이라 칭하게 되는데, 다수의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환두대도는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도검으로 무엇보다 정복국가 시대의 중요한 무기였다. 대체적으로 그 도의 경우는 그 배는 용도로 많이 주로 사용되는데, 배는 그 힘을 배가하기 위해서 칼날은 얇게, 그 반대편의 칼등 부분 두껍게 하면서 두껍게 해서 내리치는 힘들을 강하게 만든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가야를 중심으로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나 공예적 측면에서 뛰어난 완성도를 보이는 환두대도는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 도검 문화의 근간을 이뤘다. 특히 조선에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무예를 비롯한 도검 문화가 더욱 발달하게 된다. 개인이 어떤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예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외검이라든가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중국에서 어떤 당파라든가 창 종류들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칼도 좀 다양해지고 무기도 좀 다양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무예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수원의 화성. 이곳에서는 매일 무예 24기가 시연되고 있다. 도검과 창, 마상무예 등을 갖추고 있는 무예 24기는 정조 때 편찬된 무예 도보 통지의 24가지 군사무예로 무엇보다 주목할 점이 검법이다. 군사는 검법 쌍검입니다. 쌍검은 공격과 방어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그 특징입니다. This is a fighting skill using two swords with both ends. 쌍검. 시선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칼로 치고 찌르고 베는 전통의 검법을 더욱 발전시킨 것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검술까지 총망라해 더욱 화려하고 풍성해졌다. 조선의 무예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며 국내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한 무예 24기. 동북아 최고의 무예서로 평가받는 무예도보 통지에는 전체 4권 중 제2권과 3권에 상당한 지면에 걸쳐 다양한 검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검법뿐 아니라 칼의 길이도 명시돼 있다. 칼날 3척 3촌에 칼자루 1척. 지금으로 따지면 총 길이가 약 110cm에 이르는 비교적 긴 길이다. 이는 다분히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찾아온 변화였다. 일본의 그 긴 외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장단, 아주 그 길이가 짧은 그런 칼이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외검술 또는 쌍검술 이런 것들을 많이 그 강조했던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무예도보 통지는 전쟁을 겪고 난 후에 우리가 자성적으로 받아들인 어떠한 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모든 무예를 통합해서 종합하여 만든 교범서라는 것으로 아주 큰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의 시련을 반성하고 외국의 검술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발전시킨 조선. 재빠르게 회전해서 적을 깊게 파고들어 베거나 찌르고 섬세하게 아래에서 위를 공격하는 등 조선만의 특화된 검법들이 발달하며 도검도 기능적으로 발달해갔다. 후기에 이제 가면은 이제 조선 도검은 이제 외검 일본도를 모방을 해가지고서 그
기능성에서 좀 예리한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전 무기로서의 기능도 좀 더 강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다양해지면서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견고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국내 최고의 도검 연구가로 알려져 있는 이석재 관장. 30여 년이 넘게 각종 도검을 수집하고 연구해오며 한국 도검의 우수성을 밝혀왔다. 그는 현존하는 조선 도검의 유물수가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에도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는 독특한 유형의 칼이 있음을 규명했다. 즉 칼날의 한 면은 평평하고 다른 한 면은 중단위의 각진 형태로 배가 나온 일면 평조형 도신이 그것이다. 삼각형의 단면을 가진 삼각도는 보통 살로 대용되는 집단과 같이 부드러운 대상을 베기에 유리하고, 육각도나 오각도는 뼈로 대용되는 대나무와 같이 조금 더 단단한 대상을 베는 데 유리한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해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조선의 일면 평조형 도신이다. 일면 평조도는 예리한 그 날의 형태, 한 각이 이제 예각이고 한 각이 이제 각이 지는 건데, 집단을 베거나 대나무를 베거나 할 때 둘 다 아주 우수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결국 일종의 하이브리드 개념을 적용해버린 건데, 다채로운 대상에 절삭력이 뛰어나도록 만들어진 일면 평조형 도신. 조선의 무인들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칼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 도검을 선호한 것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유형이다. 일반적인 일본 칼, 중국 칼들이 이 칼집 또는 칼자루를 감쌀 때 소재를 단순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칠을 한다. 그에 비해서 조선 칼은 외형적으로는 일단 비슷해 보입니다. 어차피 칼집이 있고 손잡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 좀 더 가까이 관찰을 해보면 전혀 중국, 일본과는 굉장한 차이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칼집을 보면 칼집의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일본도에 비교하자면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일본과 달리 견고하고 가벼운 것이 조선의 칼집이다. 이는 소재와 제작 방식에서부터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나무가 습기 등에 의해 뒤틀리는 것을 막고 휘는 현상을 잡아주기 위해 한지로 나무를 감싼다. 그 다음 칼의 내구성을 위해 얇게 가공된 어피를 다듬어서 세밀하게 감싸고, 다시 기온과 습도에 강하게 하기 위해 갈대 줄기를 촘촘히 감싼 후 마지막으로 수차례 오칠을 하여 마감한다. 방지하고, 뒤틀림 방지하고, 벌레 먹는 걸 방지하고, 칼날 자체에 손상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국 칼집, 일본 칼집과 비교할 수 없는 얇은 두께, 세밀한 두께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보관적으로, 무게도 마찬가지로 가볍고 훌륭하다. 이건 뭐 구태여 내용만 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고 우선 발상해서 만든 것이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 도검의 실용성은 폐용 장식에서도 확인된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조선의 무사는 띠돈을 이용해 허리에 칼을 고정한 모습으로, 이는 일본과 조선이 확연히 다른 특징이었다.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다니는 것이었던 조선의 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폐용 장식이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허리띠를 잡아주는 조선 특유의 부속 띠돈이 발달해 칼의 휴대를 간편하게 하고 칼을 찬 무사히 움직임을 편리하게 했다. 이처럼 조선의 도검은 폐용 장식을 통한 편리성과 칼집의 견고함, 그리고 우수한 절삭력을 지닌 칼날의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칼이었다. 그렇다면 도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주의 한 작업장.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통 기법대로 도금을 만들고 있는 이은철 장인을 찾았다. 그는 서양의 제철 방식이 들어오면서 끊긴 우리 전통의 도금 제작 방식을 복원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쇳물을 뽑아내기 위해 1500도씨까지 끌어올린 제철로 여러 불순물이 섞인 잡새 덩어리의 철광석을 재련하게 된다. 적당하게 그 공기를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배기가 되게 해서 이걸 철광석을 넣고 또 내려가면은 연소가 돼서 이게 목탄이 내려가게 되면 철광석 넣고 또 목탄 채우고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 이 황토에다가 조개가루나 석회분을 섞어가지고 가끔씩 넣어주게 돼요.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다. 조개가루는 탈황제로 부식에 잘 견디고 단접성 등의 우수한 역할을 한다. 이 석회하고 흙물하고 이 볏짚을 이렇게 섞어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또 황토물과 볏짚을 사용하는 것은 쇠가 녹을 때 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쇳덩어리 빨갛게 불에 달궈진 잡새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하는 장인. 이는 치밀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금속 덩어리를 치밀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통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인 단조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두드려서 단조 과정을 통해서 칼을 만들게 되면은 일단 질기게 되고 이 칼의 성질이 질기고 강하고 그 두 가지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조로 만들게 되면은 그 단조 과정에서 이 철의 고유의 철 소재에서 철 소재에 들어있는 탄소량에 따라 그리고 접는 방법에 따라 그 고유의 그 무늬가 생기게 되는데 칼 표면에 그래서 그 이제 미술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서 아주 그 예술품으로 이렇게 그 값어치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죠. 강한 성질의 쇠는 탄소량과 관련이 크다. 탄소량이 많으면 단단하고 강한 무쇠에 처리되지만 반면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철의 성질에 따라 과학적 원리에 의한 적당한 양의 탄소가 중요하다. 옛날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바람을 넣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탄소가 연소돼서 날아가게 이 불에 달궈서 그렇게 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철광석을 이렇게 다 빻아가지고 이 철광석을 넣게 되면은 이 속에 있는 산소가 이 철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다 연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탄소를 빼주게 되면 또 가단성이 두드릴 수가 있고 늘어나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옛날 사람들은 썼어요. 조직이 치밀해질수록 강도가 강해질수록 소리는 더욱 맑아진다. 여러 번의 망치질로 쇠를 길게 늘리면 반듯하니 잘라서 꺾어 접는다. 서로 강도가 다른 쇠를 수없이 섞어서 단단하고 질긴 쇠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보면은 몇 번 꺾어 접은 게 이런 줄이 보이죠? 여기 지금
이런 줄들이 더 촘촘하게 모자이크식으로 몇 번씩 더 꺾어 접고 이렇게 잘라서 누적시켜서 다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미세해지겠죠. 조직이 치밀해지겠지만이. 예, 그래 되면은 탄소량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조절한다는 이제 의미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양질의 도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적어도 10여 차례는 꺾어 접어야 한다. 촘촘하니 층수가 균일할수록 탄소량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이다. 서서히 그 형태를 드러내는 검. 자, 이제 형태 나온 거니까 길게 늘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형태 봐가면서 검의 형태가 드러나면 비로소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다. 수십 번 두드리고 갈고 닦음으로써 칼의 모양을 잡는 것이다.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 몇 주 후 작업장을 다시 찾았다. 오늘은 도검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담금질, 즉 열 처리를 하는 날이다. 점토와 돌가루, 숯등을 섞은 흙을 바르는 이은철 장인. 이는 열을 차단하는 역할로 칼이 단단하게 굳어지도록 하는 사전 작업이다. 그 열처리 담금질을 하게 되면은 이 강철이 더욱 더 강해져 가지고 이 뭐랄까 칼로서 어떤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담금질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 칼이라고 볼 수 없죠. 다시 불 앞에 앉았다. 흙이 발라진 채로 다시 한번 구워지는 도검. 담금질은 이렇게 고온에서 구웠다가 다시 차가운 물에 식히는 과정으로, 잘못하면 칼이 부러져서 모든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나갑시다. 가열과 냉각을 통해 조직은 치밀해지고 강도는 높아진다. 제철 과정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한데 의도한 대로 잘 나온 것일까? 여기 밑에 있네. 이 정도면 잘 나온 건가요? 예,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해봐야 돼. 깨지면은 그만이죠. 뭐 깨지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 열처리, 담금질도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이걸 한번 갈아봐야지. 다행히 실패하지는 않은 듯하다. 담금질에 이어 연마 작업에 들어간 이은철 장인. 표면 처리를 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칼날을 더욱 예리하고 날카롭게 다듬는 작업이다. 도검일수록 수개월이 걸린다는 도검. 날카로운 칼날 그대로 제대로 만들어진 것일까? 제작진은 이은철 장인이 만든 칼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만들어진 칼을 다시 절단해 칼의 조직도를 살펴봤다. 500배로 확대된 조직도를 보면 까맣게 산화된 탄소 부분과 일반적인 철의 하얀 부분이 보인다. 각기 다른 세 부분의 조직도를 비교해보면 철의 농도가 치밀하고 산소 함량이 제로를 보인 칼날 부분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인의 열처리가 성공한 것이다. 방법은 다릅니다만은 이 과거에도 쇠가 깨끗하지 않는 반면에 무수한 반복 단련을 통해서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남아있는 불순물을 미세 분산시켜갖고 쇠의 품질을 유지했기 때문에 강도 면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하고 갖고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강 기술이 발달한 요즘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전통의 기술. 이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으로 내려온 도검 제작 기술의 집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기술력에 비해 조선 전기에는 무기로서 도검의 역할은 극히 미비했다. 조선에서 무사들이 흔히 사용되던 도검은 차고 다니는 외날의 칼인 환도였다. 조선 5대 왕인 문종 때 기록을 보면 지금 군기감에서 만드는 환도의 체제는 장단이 같지 않으니 그 적당 여부를 논의하여 아뢰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규격을 보면 보병용은 1.73척 약 53cm 전후이고 기병용은 1.6척 약 49cm 전후로 비교적 짧은 길이었다. 또한 당시 병사들은 활과 화살 20여 대의 갑옷과 환도를 착용하고 300보를 달려갈 수 있을 때 직업군인으로 채용됐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조선 전기 시험에 보면은 그 갑옷과 활과 화살과 환도를 들고 300보 이상을 뛰어갈 수 있으면 갑사로 채용될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 전기의 칼들은 가벼운 게 선호가 되겠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배기로는 잘 안 돼요. 찔러야 돼요. 그러면 긴 칼을 가지고서 찌르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곧고 짧고 짧은 칼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들어서면서 변화한 무기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중앙 집권제의 조선 사회가 되면서 도검과 궁시에 강한 무인 집단과 무예가 쇠퇴했다. 또한 화포가 발달하고 활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칼의 비중은 낮아졌다. 실제 전장에서도 칼의 비중은 낮았다. 화약을 이용해 원거리의 교전이 중요해지면서 주요 병기는 도검과 같은 단병기보다는 창과 활 같은 장병기가 차지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도검은 공격이 아닌 최종 단계의 호신용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선 전기까지 활과 기본적으로 궁수를 이용한 그리고 기병을 이용한 전술구사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거기에 맞는 무기 체계가 많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제 그런 무기 전술 체계에서 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낙하다 보니까 가지고는 있었지만 만들기는 하지만은 그게 많이 활발하게 만들어지지는 못하지요. 조선의 도검은 각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에 의해 지방의 장인들이 칼을 만들어 온 일본과 달리 중앙정부 주도하에 군기감에서 제작된 관제 도검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경국대전이 완성된 해의 기록을 보면 군기감에서 상의원 소속의 경공장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제 상소원 자체가 왕실의 물건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검에 있어서도 이제 주로 이제 왕실에 쓰는 거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소원 쪽으로 그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왕실에서 사용된 검이 많았던 조선. 임금이 사용한 칼인 어도를 비롯해 다양한 의장용 칼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임금을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는 무사가 지녔던 벼른검이나 월도류, 협도류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의장용 도검은 사실 이제 칼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무기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굉장히 그 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검은 고대에서는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검은 도에 비해서 전투 능력이 떨어져요. 전투에서의 효용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 칼의 흐름이 검에서 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서서히. 그러면서 이제 검은 하나의 이제 의장용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의 칼로 이제 변해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의장용 칼이 있다. 연산군 때에는 사인검 200자루를 만들어 드리라 하였고, 중종 때에는 사인검은 전례에 따라 만든다고는 하나 다만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것으로라는 기록 등이 보인다.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된 검, 즉 사인검이 자주 제작된 것인데, 이러한 사인검의 목적은 도검에 새겨진 문양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인검이여, 하늘의 정기를 강림케 하고 땅의 신령을 일으켜라. 1월의 도와 언덕에서 고요히 흐르는 물의 이치로서 천둥과 번개를 휘두르고 오묘한 운용으로 방어하여 산같은 재앙을 물리치고 현묘히 참하여 바르게 하라. 검결과 함께 북두칠성과 28성수가 있는데, 28성수는 적도대를 동서남북에 각 7수씩 총 28구역으로 나눠 하늘을 구성하는 별자리다. 북두칠성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을 대신하여 움직이는 별로, 동양의 천문사상에서 북극성은 우주의 중심이었다. 북두칠성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칠성 사상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칠성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별자리 28수와 300개의 성자, 그 다음에 1460개의 어떤 별을 다 관장한다는. 그런데 왜 하필 인년인 걸까? 경인미술관에서는 인검과 함께 벽사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검은 진년, 진월, 진일, 진시에 만들어진 검이다. 인검이 신하들에게 하사한 검이라면 진검은 왕족들이 지닌 칼로, 왕실에서 시작된 인검과 진검은 후대가 되면서 민간에서 제작되기도 했다. 이 사진복원의 검신 한 면에는 이제 천서체를 거듭 독특하게도 바꾼 한자가 모두 11자가 써 있습니다. 그 위에 넉자는 사진보검이라고 써 있고, 밑에 7자는 용 1편, 용광, 두우사. 뜻을 해석하자면 한 줄기 용광이 두우성을 쏘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두우성은 북두와 그 다음에 견우성을 의미합니다. 좀 더 뜻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의 전기를 모은 용광 한 줄기가 이 북두성과 견우성을 그 이 순양한 전기로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동양 고대로부터 내려온 사상인 순양검은 중국 원나라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여동비는 검 쓰는 법을 알았다. 순양검으로 간사함을 제거하고 악을 없앤다 하였다. 조선의 순양검이 인검과 진검 역시 순양의 기운으로 귀신을 쫓고 재앙을 물리치는 점에서는 일단 유사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다른 거는 그다음에 음양론, 그다음에 천간지지, 합일, 육식갑자 등을 통해서 동양 철학의 정수를 집어넣은 다음에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순양검을 탄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십천간은 오양 오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12지지는 육양 육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10천간과 12지지가 결합된 육식갑자 중 양양으로만 결합되는 순양의 식에 해당되는 존재가 자, 인, 지, 오, 신의 5지지로 이 중 오행에 직접 상응하는 동물이 인과 진이다. 10간 12지에서 비롯된 인과 진은 12지 중에서 오행의 신수와 일치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즉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중구진의 5신수 중에서 12지의 동물과 일치하는 용과 호랑이가 인과 진으로 상통해가지고 인검, 진검으로 승화된 겁니다. 이때 인과 진은 오행의 속성인 오상의 의미가 추가돼서 인은 의, 진은 인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인검의 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로 군신 간의 의리, 주군과 백성 간의 의리를 뜻하고 진검의 이는 유교의 가장 중심된 정치의 이념으로 군왕이 백성과 신하들에게 베풀어야 할 어짐과 자애로움을 의미한다. 즉 조선의 인검과 진검은 유교 질서의 구현이자 상징이었던 것이다. 인검과 진검이 천간지지와 오행의 총합을 통해 얻고졌던 목적이 순환검의 역할인 벽사와 더불어 육아의 절대동목인 인의를 구현시키는 힘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선비들에게 칼은 어떤 의미였을까? 조선 최고의 유학자이자 퇴계 이황의 제자인 학봉 김성일 종택에는 칼 한 자루가 전해지고 있다. 이건 주로 이제 책들이고, 요거는 이거 이제 우리 학봉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금입니다. 비교적 짧은 길이로 칼집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보존 상태가 양호한 학봉의 칼. 이 칼은 저희들이 전해 듣고 또 그 문헌에 보면은 우리 학봉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던 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로 학봉이 임진왜란 때 직접 사용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당시에 많은 문인들 중에서도 특히 학봉은 칼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전기의 유자들이 이러한 칼을 호신용으로 차고 다니는 동시에 자신의 의를 담아서 표방하는 의검으로서, 그리고 군자의 수양기물인 수양검으로서 이러한 칼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봉 같은 대학자가 이런 칼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검이라는 기물에 얼마나 친숙했던가 하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손들로서는 이제 감격스러운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들한테 검을 하나씩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문집에 전한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 검을 주는 뜻은 너희는 내가 검을 나누어 주는 뜻을 아느냐? 모름지기 이 검으로써 의와 이의 관계를 베어 끊어서 의를 취하고 이를 버릴 것을 분별케 함이니라. 붓이나 벼로보다는 검을 자식들에게 남기며 그 뜻을 전했던 학봉. 특히 그가 남긴 1500여 수의 시에는 검이란 시어가 자주 등장한다. 밤늦도록 분해서 크게 탄식하노라니 칼 기운이 무지개와 같이 하늘을 찌르네. 대부분은 충군, 나라의 임금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 또 애국, 애민,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게 구구절절히 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학봉 할아버지는 평생을 의의 오름에 따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리 정신이 굉장히 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를 쫓는 선비의 마음을 담아
자기 수양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칼. 칼에는 검으로 적의 백만대군을 당해낼 수 있다는 뜻의 검명이 새겨져 있어 선비의 우국 충정의 마음을 읽게 한다. 선생의 외적에 대한 강력한 적개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대부의 의기가 어느 정도까지 분노를 머금고 적을 향할 수 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검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과 의라는 유교 사상을 접목해 국가의 평온을 염원했던 인검처럼 조선의 선비에게 칼은 실생활에서 가까이 접하며 의를 실행하는 상징적인 도구였다. 시대의 철학과 사상을 담고 우수한 기술력을 발달시켜 온 것이 우리 전통의 칼인 것이다. 조선시대 칼은 역시 그 오랜 시간,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내려온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그 과학기술, 철을 다루는 그 칼을 만드는 기술,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그 결집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매력 있는 존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는 게 근서 이르기까지 굉장히 친숙한 기물이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사람들이 의외로 선호했던 소중한 우리 유물 중에 한 분야였다는 것만 분명하다는 겁니다. 삼국시대의 우수한 기술력을 이어받은 조선의 도검은 200년 평화의 시대와 임진왜란을 거치며 더욱 다양하게 변화 발전했다. 발달된 유교 사상의 철학과 천문, 기술을 바탕으로 인과 의의 정치를 펼치는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조선의 칼. 그것은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꼿꼿한 선비의 기상이자 태평성대의 국가의 평안을 염원하는 녹슬지 않은 조선의 혼이었다.